정부의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국가가 투자의 주체로 나서겠다. 이건 이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 구조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한국이 자본주의권에서 이탈해서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군사정부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바꿀 것을 그걸 권고하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성장은 쿠데타의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돈은 없었다. 결국 국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정책은 외자 확보 방향으로 급변한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64년 한일회담이었다. 실제로 경제개발에 중요한 자금으로 쓰인 것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6억 달러의 돈이었다. 한일 문제 현안에 대한 가조인을 계기로 서울에서 그러나 정부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연일 거리를 메웠고 결국 민의와 시급한 재원의 확보 사이에서 박정희가 선택한 것은 비상계엄이었다. 지난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 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영욱 곧이어 중앙정보부는 6.3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 사건을 발표한다. 사상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 중에 박현채가 있었다. 신일 검명으로 조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과 달리 상황은 점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변호인단에 의해 고문 조작설이 제기된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동료들 가운데 그 고문에 못 견뎌가지고 허자이라는 친구는 부산 친구인데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안경을 깨서 불을 자기가 땄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불알 못 쓰게 그 상태로서 그만 나갔죠. 중대에서 나갔죠. 곧이어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공안검사들이 집단 사표를 내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다. 20일간의 조사 결과 기소할 수 없다고 항명한 것이다.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이런 조직범죄의 경우는 사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는 사진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은 공작에 의해서 녹음을 하나 해놓는다든가, 안 그러면 정당의 강령 같은 걸 하나 공작원이 들어가서 하나 입수해 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로만 갖고 이 정보부 수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괴의 지령을 받았다는 인혁당 관련자들. 당사자들은 연루된 사람들 간의 모임은 있었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한다. 조직이라기보다도 가끔 만나면은 그 논의가 일종의 요즘 말로 서클이족에 이제 그런 소주 한 잔 마시면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논의를 했던 건데 그런 것이 이제 그 4.19 공간에서는 그런 그 민자통일이 민민통일이 해서 그 통일운동이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연장되어 있었던 건데 그때 무슨 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뭐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겠어요? 학생들이 다 정의감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해야 되겠다, 민주적으로 해야 되겠다, 평화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이제 벌을 주려고 하느냐.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는 강행됐다. 박현채는 1차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날조한 건데 그것은 6.3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엎어 씌운 거죠. 결국 그것으로서 6.3 사태를 잡았고요.
이 사건은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 사건을 활용해 무력화하는 이후 하나의 전형화된 탄압 과정의 첫 번째 사례였다. 더불어 군사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박현채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학자들과 박정희가 결별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수출은 곧 국력의 총화입니다. 우리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 우리의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00억 불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경제성장은 협조를 넘어서 희생을 요구했다. 학교 앞에 군대가 상주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즉시 구속이 가능한 긴급 조치가 연이어 발표된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유신 정권의 버팀목 역시 경제 성장이었다. 반공과 수출을 앞세운 국민 총동원 체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앞에 국민들은 기꺼이 동참했다. 박현채가 민족 경제론을 출간한 것은 3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난 시점이었다. 그는 지난 시기 우리의 근대화 과정을 이렇게 평가했다. 현재의 경제 개발은 양적인 성장에서 분명 성공이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경제 성장은 성장 자체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거기엔 경제 성장을 해야 하는 목표가 먼저 설정돼야 한다. 64년 경제개발 계획이 수정된 뒤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은 한국 경제를 유지해온 힘이었고 수출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무엇이건 돈이 되는 것은 팔아야 했던 수출 총력전의 이면엔 산적한 과제가 있었다. 74년까지 41억 달러, 다시 77년에는 58억 달러로 외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었고 박현채가 더욱 우려한 것은 수출 성과에 감춰진 대외 의존도였다.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한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수출 주도를 한다. 이러면 수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 주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60년대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수입을 보시면은요, 수입도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거의 수출의 2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60년대 후반에 제1차 외채 위기를 맞고 부실 기업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68년 한국 경제는 첫 번째 외환 위기를 맞는다. 이듬해 구성된 청와대 부실기업 정리팀의 조사 결과 국가가 지불 보증을 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한 수출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자기 자본이 없는 부실 상태였다. 68년과 69년엔 IMF 조사단이 잇따라 내한한다. 냉각이 필요한 고도 성장. 이것이 IMF